자, 반갑습니다. 모의고사 보셨어요? 어려웠던가요? 뭐 시험지는 잘 봤잖아요. 예, 시험지는 잘 봤고, 그래서 몇 개 맞았나 이런 데 목숨 걸지 말라 그랬죠. 예, 다만 뭐 하시라고요? 하나씩 그 문제들을 표시하시고 요약집에다 다 정리하셨나요? 아니면 교재에다 정리하셨나요? 아직 하고 있어요. 예, 검사하려고 했더니 하고 있다 그러네. 그래서 자,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파트가 무슨 파트예요? 감정 평가 파트죠. 그럼 감정 평가 파트는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뭐 감정 평가와 관련된 것들은 한 8번째 되죠. 우리 책 큰 챕터로 나누면 큰 챕터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총론, 그 다음에 뭐요? 경제론.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론. 맞나요? 그 다음 뭐죠? 정책론. 그래요. 정책론. 정책 다음이 투자론인가요? 예, 그래. 투자론. 투자론 다음에 뭐죠? 금융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요? 예, 그 다음이 이제 관리하고 개발 파트 뭐 이런 파트죠. 그래서 이런 파트 맨 마지막 파트가 뭐요? 감정 평가. 그래서 감평 파트가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8번째죠. 큰 타이틀로 따지면. 그래서 8번이니까 어때요? 감정평가는 4개, 2개 그려놓으면 8개 되겠죠. 뭔 말인지 몰라요 지금? 1번, 2번부터 해서 쭉 어때요? 34번, 35 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감정평가 문제는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라고요. 그러면 8번째잖아요. 그 8개 표시해 놓으면 이렇게 쳐져 있는 문제는 다 무슨 문제라고요? 감정평가 문제라고요. 그럼 감정평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이번 모의고사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정평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감정평가인데, 자, 지난주에 강의했으니까 뭐 까먹거나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지난주는 벌써 조선시대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그죠? 자, 그러면 감정평가에서 제일 먼저 감정평가 서론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서론편에서는 강사인 제가 첫 번째 감정평가 의의는 아셔야 됩니다. 이게 뭔 소린가? 그래서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고, 두 번째 뭐는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감정평가의 분류 정도는 서론에서 알아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몇 쪽에서 이야기하면서 지난주 내용을 복습하는 거예요. 161페이지에서 감정평가 뭐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했어요. 분류를 쫙 제가 읽어주면서 무슨 말인가는 알아야 된다 그랬죠. 읽고 그 의미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4번 평가 조건에 따른 분류 잘 알아둬야 된다. 그러면서 평가는 거기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라 그랬어요. 현황대로 하는 게 원칙이라 그랬죠. 그래서 거기 현황평가 셋째 줄 읽어주면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보면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뭐 하는 대로 받는 대로, 그러니까 이용 상황 그대로 공법상 규제가 있으면 규제 받는 그대로 뭐하라? 평가하라. 그걸 무슨 평가? 현황 평가다. 그래서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는 현황 기준 평가다 하는 걸 알아달라 그랬어요. 맞나요? 다만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예외가 뭐라 그랬어요? 조건부 평가인데 어떤 경우에 조건 붙여 평가하는데요? 그 예외인 경우 보면 셋째 줄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뭐 하거나 요청하거나 또는 사회 통념상 뭐 하다면 필요하다면 조건 평가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원칙은 뭐다? 현황 기준 평가다 하는 거 알아달라 그랬죠. 그리고 쭉 내려와서 맨 밑에 9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서 평가는 물건별로 하는 게 원칙이다. 무슨 평가? 개별평가. 이렇게. 그런데 2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면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뒤로 넘겨서 하나의 물건이라도 뭘 달리한다면 가치를 달리한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여기가 1필지 땅 중에 요만큼만 평가해 주세요. 원칙은 안 하는 게 원칙이지만 요 부분에 뭐가 있다?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이 부분도 평가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요만큼이 수용된다. 그럼 어때요? 보상해 주기 위해서 요만큼도 평가해야 된다. 맞나요? 그게 무슨 평가라고요? 부분평가. 부분평가.
자, 그 다음에 구분이라는 말이 나오면 가치를 달리한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거 기억하시고 일본 기준에서 부분평가하고 독립평가 제가 설명해 드렸죠. 예를 들어서 그건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복합부동산이 있다. 복합부동산이라는 말은 토지에 뭐가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건물이 있다. 그래서 일체로 거래되고 있는 부동산이 복합부동산이다. 그러면 이 복합부동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때 토지 부분을 평가할 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다 그랬어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상태 그대로 토지를 평가하자. 그것은 전체의 부분을 평가하는 거니까 무슨 평가가 된다? 부분 평가가 되는데 얘는 일종의 무슨 평가라 그랬어요? 일종의 현황 평가라 그랬잖아요. 현재 상황 그대로 놓고 평가하는 거니까. 자, 따라서 이때 이 토지는 건부지가 되고 토지에 건물이 있으니까 건부 증가나 감가가 인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건물 위에 있으니까. 근데 얘는 무슨 평가라 그랬어요? 얘는 토지에 건물이 있는데 없다는 조건을 달아서 토지를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일본 애들 이걸 무슨 평가라 그러고 독립평가라 부르는데 이건 일종의 무슨 평가라 그랬어요? 조건부 평가다. 위에 건물이 있는데 없다는 조건을 달아서 토지를 평가하니까. 맞나요? 그래서 조건부 평가고 요것은 나지상정 평가다. 토지에 건물이 있는데 없다는 조건 달았으니까. 따라서 건부 증가나 감가 이런 거 있다 없다? 없다. 왜 낮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할 때는 뒤에 다시 배우겠지만 나지상정 평가한다. 그래서 토지에 건물이 있더라도 없다는 조건을 달기 때문에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사항에는 건물에 관한 내용 없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강의하죠. 그러면 그래서 총론에서는 즉 서론편에서는 물어본다면 그래도 제일 확률이 높은 게 뭐다? 분류다. 그래서 이런 분류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고 거기다 줄도 다 끊었죠? 끊었어요? 왜 끊었어요? 시험 나오면 뭐 하라고? 맞추라고 그런 거죠? 그러면 시험 나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 간단한 걸 가지고. 자, 그래서 몇 페이지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의고사 본 39번 문제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다음은 감정평가 분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 이래 물어봤잖아요. 분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1번 복합부동산에 있어서 건물과 결합하여 이용되는 걸 전제로 한 토지만의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부분평가에 해당된다. 복합부동산에 있어서 얘가 복합부동산이잖아요. 복합부동산에 있어서 건물과 결합되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토지만 평가하는 건 무슨 평가예요? 부분평가 맞잖아요. 건물이 있는 상태 그대로 토지를 평가하는 거니까 전체의 부분을 평가하는 거니까 부분평가 맞죠? 자, 2번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우리 앞에서 그 현황 기준 평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현황 기준 평가하면 제가 감정평가 규칙 6조 읽어드렸잖아요. 읽을 때 현황 기준이라고 하는 거 뭐라고요? 요런 상태를 그대로 받는 대로 평가하는 걸 현황 기준 평가를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받지 않는 상태가 아니고 뭐요? 받는 상태 그대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당연히 어때요? 2번으로 봐야 되겠죠. 3번에서 1필지 토지 일부분이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어 수용되었다. 그럼 그 저촉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은 무슨 평가? 부분평가. 전체의 부분은 원래 평가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토지가 수용되었다 그러면 보상해줘야 되니까 이 부분도 평가해 주는데 이런 걸 부분평가라 그래요. 4번 복합부동산의 경우에 나지상정 후 토지가치만을 구하는 것은 요 복합부동산의 경우에 나지상정에서 토지가치만을 구한다는 건 위에 건물이 있더라도 없다는 조건을 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독립평가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건 일종의 무슨 평가니까 조건부 평가니까 조건평가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조건부 평가에 해당한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자, 5번 법정평가는요. 법에서 정한 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토지를 수용한다. 뭐 세금 매긴다. 부과한다. 그럴 땐 당연히 법에 정해놔야 되겠죠. 법에 정한 대로 평가하는 게 뭐다? 법정평가. 이렇게 읽고 의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감정평가 분류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3문제 나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어때요? 틀렸다 그러면 관련된 내용으로 가서 뭐 해야 되겠어요? 이제 체크해 놓고 161조 그 뭐 현황 평가돼 있는 데다가 그 돼 있는 내용에다가 어때요? 여기 있었네 그러면서 어때요? 미안하다 이러면서 강의를 듣긴 들었는데 조용히 까먹었을 뿐이다 이러면서 다음에 나오면 안 틀릴 거야 이러면서 요걸 체크를 해두는 거예요. 근데 체크를 해둔다는 거는요. 적어도 감정평가 뭐는 분류는 다시 한번 다 뭐 하면서 읽어보면서 그 내용을 정리하시라는 뜻이에요. 모의고사는. 그것만 맞았다 틀렸다 보지 말고 감정평가 분류와 관련된 내용은 다 읽어보고 다음에는 이쪽 영역에서 나오면 안 틀릴게 이렇게 해놓는 거란 말이에요. 여백에다 써놓고. 근데 다음에 나오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기는 뭐가 맞아요. 또 틀린다니까. 여러분이 머리를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다음에 나오면 또 틀려요. 여러분 이것 갖고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집안일부터 시작해서 민법도 생각해야 되고 공법도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요건 다음 되면 또 까먹어요. 그런데 다음에 또 체크하러 와봤더니 뭐라고 써놨다는 거 여기다가 이거 다음에 나면 안 틀린다고 써놨는데 보니까 또 써놨어. 그러면 이제 밑에 또 써놔야죠. 미안하다. 이번에는 진심이다 이렇게 써놓고 그렇게 해서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여러분이 10월달 되면 요 책이 여러분 책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그래서 한 권의 책을 만들어서 시험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떨어져요. 그거 제가 장담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모의고사 이런 거 보고 나서 그냥 어렵다 쉽다 이것만 따지고 어때요? 내팽개쳐나. 뭔 일 생겨요? 다음에 보면 똑같은데 또 틀려요. 근데 그때는요. 틀렸다는 사실 자체를 까먹었어요. 이미. 몰라요. 틀렸는지 나왔는지 안 나온지도 모르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틀리면서요. 계속해서 학계로는 나하고 안 맞아 막 이 말만 해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요런 거 하라고 지금 모의고사 보는 거라고요. 그럼 또 보세요. 감정평가 서론에서 지난 시간에 요거 했어요. 두 번째 넘어갑니다. 평가사가 구하는 건 평가사한테 가서 이 부동산 얼마예요? 이래 물어본다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뭐다? 가격이론이다. 그런데 우리는 평가사가 구하는 가격은 가격이라 써놓고 뭐라고 읽는다? 가치라고 읽어야 된다. 가격이라고 써놨다 하더라도 평가에서는. 그래서 평가사가 구하는 건 뭐다? value, 가치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중개사가 알려주는 뭐하고는 다르다. 프라이스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이 가격이론에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내용이라 그랬고 두 번째로 뭘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공부 열심히 한 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훌륭합니다. 동산하고 부동산 가격은 다르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의 뭐에 대해서 특징 이런 걸 또 배웠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의 특징. 세 번째로는요. 평가사가 알려주는 가치는 아주 다양한 가치가 있는데 그중에서 적어도 무슨 가치는 알아두자. 시장 가치 이게 뭔 소린가. 평가사가 하는 게 시장 가치 알려주는 거니까 이게 뭔 소린가 이거 알아야 된다. 네 번째로는 가치 발생 요인 알아야 된다. 가치 발생 요인에는 효용, 유효수요, 상대적 희소성, 이전성 기억납니까? 예, 그런 거 알아야 된다. 근데 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무슨 요인?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하고 이 가치 형성 요인에는 다시 일반적 요인하고 지역 요인하고 개별 요인이 있는 것이다. 그때 이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걸 무슨 분석? 지역 분석. 개별 요인을 분석하는 거 무슨 분석? 개별 분석이다. 그래서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도 물어볼 수 있다. 이렇게. 그럼 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차이가 뭔지. 그래서 지역 분석은 지역 요인을 분석하니까 그 지역 전체적 광역적 거시적 분석으로서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작업이고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 자체 개별 요인을 분석하는 거니까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용을 전제로 한 가격을 구하는 작업이다. 선행하는 분석, 후행하는 분석 이러면서 차이 배웠고 지역 분석의 대상에 대해서 배운 거 기억납니까? 대상에는 뭐가 있는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 그리고 이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하는 광역적 지역으로서 동일 수거권 이런 개념이 나온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배웠고 여섯 번째 가격 재원칙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가에 관한 법칙성에 관한 이야기 최유효용을 중심으로 해서 알아두자. 이렇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가격 이론에서는 이런 내용을 쭉 우리가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요번 모의고사에서는 뭐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가치와 가격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하는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요? 잘 배웠어요. 학계로는 잘 그런 모든 게 또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162쪽에서 가치 개념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한 거 기억납니까? 가치라고 하는 건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무슨 가치다? 현재 가치다. 이게 가치라 그랬죠. 그래서 장래 기대되는 편익이 현재 가치니까 현재 값이다 이렇게. 그리고 누가 전문가다? 평가사가 전문가고 가치는 어떻다? 다원적이다. 다양한 가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가치 다원설이다 이런 거 배웠죠. 그리고 가격은 뭔데? 그랬을 때 가격은 교환의 대가로 뭐 된 금액이다? 지불된 값이다. 그래서 지불된 값이기 때문에 과거 값이고 여기는 일정 시점에 몇 개가 있다? 한 개가 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치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추상적인 개념이라면 효용을 반영했으니까 그게 가치가 어때요? 시장에서 화폐로 나타난 게 뭐다? 가격이다. 그래서 가격은 가치가 구체화되고 객관화된 개념이다. 그래서 구체적, 객관적 여기는 어때요? 추상적, 주관적이다. 이런 말도 썼죠. 자, 그리고 가치하고 가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는 문제가 있었죠? 어떻게 말했어요, 제가?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되지만 괴리되지만 장기적으로 어떻다? 일치한다. 기억납니까? 그럼 장기적으로 일치한다는 말이 뭐 단기적으로 괴리된다 했을 때 요 의미는 가치가 뭐보다 클 수도 있고 가격보다 클 수도 있고 기억납니까? 반대로 가치보다 뭐가 더 클 수도 있고 가격이 클 수도 있고 이러면 단기적으로 괴리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이때 장기적으로는 조정되어 일치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주 가치 있는 물건인데 시장에서 가격이 어때요? 싸게 거래되고 있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긴다 그랬어요, 제가? 싸니까 이게 가치 있는 물건이라는 걸 알면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내가 샀게 해서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이렇게 배웠나요? 올라가서 요렇게 돼서 요거하고 일치한다 그랬죠, 제가? 그럼 여기는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요? 이게 별 볼 일도 없는 게 시장에서 거품이 껴서 아주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그럼 뭔 일 생긴다? 안 사, 사람들이. 맞나요? 수요가 감소해서 가격이 어떻게 돼요? 내려가는 거죠. 내려갈 때 작아지잖아요. 작아져서 이렇게 일치하는 거죠. 그러면 가치가 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격이 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격이 조정되어서 일치되는 거죠. 이렇게. 가치로 귀결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치는 가격의 장기적 균형점이다 이런 말을 써요. 얘가 조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책에서 그거 162쪽 맨 밑에 거기에서 뭐라고 써놨어요? 동그라미 2번에서 가격은 가치의 무슨 표현이라고 써놨어요? 화폐적 표현이다 이런 말 써놨나요? 그럼 가치가 올라가면 뭐도 올라간다? 가격도 올라간다. 그 뭐가 뭐를 규제해요? 가치가 가격을 규제하고 있죠. 지금 가치가 올라가면 가격도 올라가니까 역은 성립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되지만 괴리되지만 장기적으로 어떻다? 일치한다고 맨 밑에 지금 써놓은 거죠. 그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이렇게 문제를 냈다는 거예요. 36번에서 자, 다음은 감정평가 이론에서 뭐하고 뭐의 관계? 가치와 가격에 관한 설명이다. 그 내용이 가장 틀린 것 이래 물었잖아요. 그럼 1번에서 가격의 기초에는 뭐가 있다? 가치가 있고 가격은 가치에 의해 결정되므로 가치는 가격을 규제한다 이렇게 썼어요. 맞나요? 가격의 기초에는 가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1번은 맞죠. 그래서 가격은 이번에 가치의 무슨 표현이다? 화폐적 표현이다 이런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3번에서 가격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과거값이지만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예상한 무슨 값이다? 현재 값이다. 우리 그렇게 비교했잖아요. 자, 네 번째 수요 공급의 변화에 따라 가치와 가격은 단기에는 괴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맞나요?
맞죠? 단기에는 괴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가치가 가격으로 지향하게 되면서 가격과 가치는 일치하게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가치가 가격하고 일치되는 게 아니고 뭐가 일치되는 거예요? 가격 요 놈이 나중에는 가치하고 일치된다는 거 이게. 그래서 가치가 조정되는 게 아니고 뭐가 조정이 된다는 거예요? 가격이 조정되어 가치를 일치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그래서 강의를 안 한 건 아니지만 표현을 요렇게 해놓으면 우리 입장에서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여백에다 뭐라고 표현해 놓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일치한다라는 의미는 뭐가 조정이 되어서 가격이 조정이 되어서 가치로 일치하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다. 아, 그런 뜻이구나 라고 여백에다 표시를 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그 내용을 좀 더 내 것화 시킬 때 도움을 줄 거 아니에요. 맞죠? 예. 다음에 5번 가치는 일정 시점에 여러 개가 존재하나 가격은 일정 시점에 하나만 존재한다. 그래서 가치 다원설이고 가격은 일정 시점에 하나만 있다 그랬죠. 3억에 거래되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요 의미는 아 이런 의미구나. 그래서 가격이 조정되어서 어디로 일치한다? 가치로 일치하게 된다. 조정이 일어나는 건 가격이잖아요. 가치가 아니고. 그래서 가치가 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격이 조정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까다롭게 표현을 써놓으면 어때요? 충분히 틀릴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쪽 파트 틀렸다.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아직은. 예.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쭉 이런 내용 배웠잖아요. 그럼 요 내용 배웠는데 부동산 가격의 특징 열심히 배웠잖아요. 부동산 가격은 콜라하고는 달라서 뭐 이러면서 협의의 가격과 임대료도 있고 소유권 기타 권리의 가격이고 장기적 배려 하에서 형성되고 뭐 지역적 요인과 개별적 요인을 반영하고 시장에서 거래된 사례에는 개별적 동기나 사정이 개입되기 쉬워서 사정 보정 이런 것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런 거 배웠고 시장 가치가 뭔 소린가 하는 건 배웠죠. 시장 가치는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서 공개되어 있고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대해서 어때요? 정통한 당사자가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이러면서 시장 가치 개념 이런 것도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가치 발생 요인에는 뭐가 있다고요? 효용, 유효 수요, 상대적 희소성, 이전성 이게 있다.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뭔데? 가치 형성 요인인데 여기에는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있고 그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을 분석하는 게 뭐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인데 이 차이 알아둬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차이 어디 나오죠? 이제 여러분 교재에서 170페이지에 가니까 무슨 분석 이야기?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 이야기가 나오나요? 그때 지역 분석 구별해서 하나씩 배웠죠? 그 지역 분석은 그 지역에 뭘 판정하는 거고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작업이고 선행하는 분석이라 그랬죠.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뭐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 가격을 판정하는 작업이고 후행하는 분석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운 거란 말이에요. 맞나요? 예, 그래서 지역 분석은 전체적 광역적 분석이고 적합의 원칙과 관련을 가지고 개별 분석은 부분적 개별적 분석이면서 균형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 자, 그 차이점 알아두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밑에 지역 분석의 대상에서 인근지역이 있었나요? 그래서 인근지역 개념 거기 써놨죠. 대상 부동산이 뭐에 있으면서 속해 있으면서 이용이 어떻다?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뭘 공유한다?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배운 거 기억납니까? 예. 자, 그 다음에 171쪽 유사지역도 배웠죠? 동일 수거권도 배웠나요? 그때 동일 수거권과 관련해서 맨 밑에 박스 이야기도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때 상업지다 그러면 배후지를 배경으로 상업 수익에 관한 대체성을 갖는 범위에 일치한다. 동일 수거권은 동일한 시장 지역을 말한다. 동일한 시장 지역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형성되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이다. 그러면서 백화점 같은 경우는 동일 수거권이 넓다, 좁다. 넓다. 고도상업지는 구멍가게는 어때요? 좁다. 왜? 상업 수익에 관한 대체성을 갖는 범위와 일치하니까 상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예. 그리고 맨 밑에 후보지하고 이행지는요. 전환 후의 종별에 따라 동일 수요권을 판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성숙도가 어떻다? 낮다. 그러면 그때는 뭐다? 전환 전이다. 이런 것도 배웠고 뒤로 넘겨서 모두 열심히 배웠어요.
인건지역의 수명현상 열심히 배운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이기, 악화기가 있는데 성장기는 개발될 때라서 뭐가 가장 높다 그랬어요? 치가 상승률이 가장 높다. 기억나시죠? 치가 자체가 가장 높을 때는 성숙기 다 배웠죠? 쇠퇴기에는 하향여가가 시작되고 천이기에는 하향여가가 활발하고 이런 거 우리가 열심히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시면 자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34번 문제에서 뭘 물어봤다는 거요? 지역 분석하고 무슨 분석? 개별 분석을 물어봤다는 거요. 그러면 34번에서 1번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맞나요? 지역 분석이 선행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2번 성숙도가 낮은 후보지의 동일수거권은 전환 전의 용도지역 동일수거권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원칙은 전환 후지만 성숙도가 낮다 그러면 그때는 어때요? 전환 전이다 라고 우리 배웠죠? 예, 맞는 거죠. 3번 인건지역의 생애주기를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이기, 악화기 등으로 구분할 때 가격 수준은 언제 최고에 이르러요? 성숙기.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당연히 맞춰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3번이 여기서는 틀렸네요. 상업지의 동일수거권은 배후지의 범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까 상권 이게 동일수거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상업지에서는. 그래서 당연히 4번도 맞고 5번 인건지역은 대상부동산이 뭐에 있는 지역으로서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이용이 어때요?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뭘 공유한다?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그러면 그건 안다 이렇게 말해줘야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몇 문제가 나왔어요? 감정평가는 기본적으로 6문제 이상은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3문제가 나온 거죠. 3문제 중에서 봤을 때 제가 그래도 틀릴 수 있는 문제는 요거 가치하고 가격 정도 물어보는 거고 3문제 중에서 2문제는 뭐 해줘야 돼요? 당연히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좀 배웠죠. 어떻게 관련해서 배운 게 뭐였어요? 감정평가 방식 맞나요? 그래서 감정평가 방식 중에서 지난 시간에 뭐까지 배웠어요? 뭘 배웠는가 자체를 까먹었어요. 원가 방식에서 요거 배웠죠? 공급자 입장에서 비용성을 반영해서 가격을 구하는 방식인데 협의의 가격을 구하는 것을 뭐라고 쓰고 원가법이라고 쓰고 임대료 구하는 걸 뭐라 쓰고 적산법이라고 쓰고 그래서 적어도 임대료 구할 때 적산법은 기기필적이다 그러면서 기초가 되는 원본에 해당하는 기초가격을 갖다 놓고 거기에다 뭘 곱해서 기대 이율을 곱해서 인마이 포켓 챙기시고 기억납니까? 요건 내과하고 챙기고 거기다 뭘 더해서 필요 재경비라고 하는 거 더해서 쌓아서 받으면 이게 적산임대료라고 그랬죠. 그래서 적어도 깊이까지는 안 들어가더라도 합격을 하려면 요 개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기필적 그러면서 요거 임차인한테 받는 건 2가지인데 받아서 인마이 포켓 하는 게 하나 있고 인마이 포켓 못하는 필요 재경비가 있는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알려드렸고 원가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 이런 거 가격 구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원가인 뭘 구하세요? 제조달 원가 구하세요. 구해서 그동안 발생한 뭘 빼주면 감가 누계액을 빼주면 곧 뭐가 되는 거다? 적산 가액이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는 2가지 내용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 첫 번째 제조달 원가 뭔 소린가 물어보면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는 작업이 무슨 작업? 감가 수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적어도 감가 수정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것 정도는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요. 맞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도원가는 의회에서는 기준 시점에 새로 지을 때 원가다. 신축 시점 아니다. 2번째 제도원가는 복제 원가와 대치 원가가 있는데 물리적으로 똑같이 있는 복제, 효용면에 똑같이 있는 거 대치. 그런데 효용 측면의 원가는 기능적 감가하지 않는다. 대치 원가 기준할 때는 뭐 이런 거 했죠. 제도원가를 산정하는 기준과 관련해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주는 돈이 있고 도급인 자신이 직접 부담하는 돈이 있다. 그래서 표준적인 건설비하고 통상 부대비용으로 되어 있다. 자가건설시도
도곡 건설을 준용한다. 뭐 이런 것들 지난 시간에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가수정에서는 세 가지를 알아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감가 요인에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가 있다. 몇 쪽에 있어요? 이제 눈에 보입니까? 이제 좀 보이죠? 그래서 적어도 감가 요인에는 그런 게 있으니까 소속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뭐하고의 차이점을 비교해 주세요. 감가 상각하고 어떻게 다른지 좀 알아주세요. 그래서 감가 수정은 목적이 어디에 있다? 가격을 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격을 구하려면 정확하게 구해야 된다. 따라서 감가도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해야 정확한 가격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감가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눈으로 뭐도 한다? 관찰 감가 이런 것도 한다. 그리고 무슨 감가도 한다? 외부적 요인 때문에 발생한 경제적 감가 이런 것도 한다. 감가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죠? 여기에서부터 시작하고, 우리가 수명을 따진다면 어떤 수명을 중요시한다 그랬어요? 경제적 수명, 경제적 내용, 연수 이런 거 중요하다. 그래서 중시한다. 자, 그래서 감가수정 뭐 현존하는 물건이 있어야 되고 뭐 차이점 쭉 설명했어요. 근데 감가상각은 목적이 어디에 있다? 이거는 회계 목적이다. 즉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돈을 얼마를 떼놓을 것인가 여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관찰감가, 경제적 감가, 제조자원가가 아니고 이건 어디예요? 취득가격, 다른 말로 장부가격에서부터 감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요렇게. 그리고 경제적 내용연수가 아니고 여기는 무슨 내용연수? 법에서 정한 내용연수 이런 걸 중시한다. 기억납니까? 예. 그래서 요런 차이점 정도 알아두시고, 세 번째 뭐 알아들어 그랬어요? 감가 수정하는 뭐에 대해서? 감가 수정하는 방법 알아주세요. 그래서 뒤로 넘겨서 뭐가 나와요? 내용연수법. 거기에는 정액법, 정률법, 상한기금법 배운 거 기억납니까? 정액은 여기에서 감가누계액이라고 하는 거는 감가누계액 어떻게 한다고요? 매년의 감가액에다 뭘 곱하는 거다? 경과 연수 곱해서 감가누계액이 나오는데, 이때 매년의 감가액이 뭐로 이루어진다? 정액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뭐다? 정액법이다. 그러면 정액법은 매년의 감가가 딱 일정이죠. 정해진 액이니까 일정하게 된다. 그래서 매년의 감가액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해서 일정해. 감가해야 될 총액을 뭐로 나누면? 경제적 내용 연수로 평분 나누면 매년의 감가액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막 1,000만 원씩 이렇게 감가했던 거 기억납니까? 10년 후에 1억 만들자. 그래서 1억 만들 때 여기 매년 1,000만 원씩 일정하게 감가가 되는 게 정액법이다. 근데 정률법은요? 뭘로 감가라고 그랬어요? 정해진 율로 감가하는데, 제조자원가 1억부터 이렇게 감가 들어간다 그러면 1억에서 정률 20%씩 감가라 그랬죠. 예를 들어서. 그럼 얼마 감가라고요? 2천만 원. 1차 년도는 2천만 원 감가하면 얼마가 됐어요? 그 다음에 8천만 원. 그럼 2차 년도는 얼마에서? 8천만 원에서 다시 얼마? 20%니까 1,600만 원. 이렇게 해서 초기에는 감가를 많이 하고 뒤로 갈수록 점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잔존 가격이 커져요, 작아져요? 잔존 가격이 점점 내려가죠. 그러니까 매년의 감가액도 어때요? 정해진 줄은 똑같지만 점점 매년의 감가액이 작아지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정률법은 초기에 감가를 많이 하고 뒤로 갈수록 매년의 감가액이 줄어드는 방법이다. 이게 정률법이었죠. 근데 상한기금법 뭐 하는 거였어요? 상한기금이란 말이 다른 말로 감채기금이고 이게 연금이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매년 연금 형태로 감가한다. 정액법은 여기에 이자가 안 생기는 걸 전제로 하지만 상한기금법은 요 떼놓은 돈에 뭐가 생긴다? 이자가 생기는 걸 전제로 하는 거다. 그래서 이자가 10%면 우리가 1,000만 원이 아니고 627만 원이다. 기억납니까? 0.0627 감채인계에서 곱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년 후에 이자까지 합해갖고 얼마 만드는 거다? 1억을 만드는 거다. 이런 거 쭉 했죠.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뭐였고,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연수법이었고, 그 다음에 177쪽 가서 뭐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분해법하고 관찰감가법도 이야기했나요? 그때 관찰감가법은 내용연수법은 세월이 가면 감가누계액이 많아지는 거지만 관찰감가법은 눈으로 감가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눈으로 깜깜하면요. 거기에 동그라미 3번에 평가사 중에는 눈 좋은 사람도 있고 눈 나쁜 사람도 있어요.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주관이 개입하기가 쉽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다. 또 외부에서 안 보이는 건 어때요? 관찰하기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열심히 이야기한 거죠. 그럼 여기까지 배웠으면 문제에서 뭐라고 낸다면 37번에서 다음은 감정평가의 뭐에 대해서 감가 수정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은 것 뭘 물었어요? 요쪽 감가 수정 쪽을 물었군요. 이렇게. 그러면 1번에서 감가 수정할 때는 내용연수는 물리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한다. 언제 물리적 내용연수 한다 그랬어요? 경제적 내용연수 한다고 실컷 써놨더니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한다고 실컷 써놨더니 물적 내용연수를 기준한다 이런 말 하면요. 맞다 이래 불면 강사는 미쳐불고 이렇게 되는 거고 여러분은 조용히 한 문제 그냥 틀려주는 거고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와서 가만히 보니까 도대체 몇 번이나 써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거기에서 176쪽에서 맨 위에서도 물리적 내용연수와 경제적 내용연수가 있는데 감정평가에서는 뭘 중점을 둔다고 분명히 이야기해놨고 경제적 내용연수에 중점을 둔다고 분명히 이야기해놨고 그 앞 페이지에도 175쪽 맨 밑에도 감가 수정할 때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초로 해서 장래 보존연수에 중점을 둔다고 분명히 써놨고 그러니까 물리적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경제적 내용연수에 기초를 둔다는 거 알아달라고 2번이나 써놨건만 예. 그래서 1번 물적 내용수 기준한다 그러면 틀렸다 하고 딱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관찰감가법은 세밀하고 객관적으로 감각을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세밀하고까지는 맞는데 객관적이다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눈 좋은 사람 눈 나쁜 사람 이야기해가면서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 그랬으니까 2번도 문제가 있고 3번은요. 정액법에서 매년 감가액은 첫 해가 가장 크고 해가 갈수록 점차 줄어든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정액법이 되겠어요? 정률법 이야기죠. 자, 4번.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제도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거꾸로 써놨잖아요. 예, 평가가 뭐였어요? 제주달 원가, 회계가 뭐요? 취득원가, 다른 말로 장부가격이라 그랬죠. 예. 자, 4번 틀렸고 5번. 정률법은 매년 말에 미상각 잔액. 미상각 잔액이 뭐요? 아직 감가 안 되고 남은 잔액이잖아요. 요 앞에 있는 요걸 말한단 말이에요. 미상각 잔액. 그래서 정률법의 다른 말을 잔고점감법 이렇게 뒀어요. 잔고가 점점 점감 내려가니까 잔존가격. 그게 미상각 잔액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뭘 곱하는 거예요? 일정한 감가율 20% 이게 정률 감가율이죠. 요걸 곱해가지고 뭘 구했어요? 매년의 감가액을 구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매년의 감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답은 몇 번이 맞았어요? 5번이 맞았어요. 그러면 감정평가 6문제 중에 지금까지 몇 문제를 우리가 다뤘어요? 4문제를 다뤘다고요. 4문제를. 그럼 4문제 중에 강사 입장에서 3문제는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문제 정도는 틀려도 괜찮지 않냐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물론 좀 더 실력이 올라가면 4문제 다 맞추면 더 좋고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몇 문제 남았어요? 6문제가 기본이라 그랬으니까 2문제는 아직 더 남았잖아요. 그럼 2문제가 또 어디에서 나오는가 뭐 해서? 배워서. 여러분이 나중에 뭐 하시면 된다는 거요. 그쪽에서 혹시 틀리더라도 표시해 놓으라는 거 이렇게. 만약 원가법 문제 틀렸다 그러면 뭐 해야 되게요? 반성한다 이러면서 어때요? 몇 쪽에다가 175쪽하고 176쪽 여기다가 관련된 내용 표시해 놓고 몇 회 모의고사에서 나왔는데 이 내용 틀렸음 이러면서 표시해 놓고 그쪽 내용을 다시 한번 쫙 읽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모의고사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모의고사만 잘 활용하셔도 뭐 할 수 있다? 합격 안 된 아무 지장이 없다. 공부가 재미있어진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부족해진다. 하루가 너무 빨리 간다. 여러분 가가지고요. 이 모의고사 틀린 거 다행히 한두 개 틀렸으면 다행인데 보니까 뭐 자자자작 나갔다. 이러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교재 다 뒤져가면서 어때요? 어디 나왔더라? 나 혼자 안 되면 친구하고 같이 해가지고 어때요? 야, 너 좀 찾아라. 그래서 같이 찾아가지고 토론해가지고 여기 있었네 이러면서 도저히 못 찾겠다 그러면 강사한테 와서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책이 없으면 요약집에 100%다 써놓을 수는 없잖아요. 없으면 요거는 요렇게 보충해서 조금 이해하시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내 책을 만드시라고요.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모의고사 해설이었어요. 예. 감정평가만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영역이 똑같아요. 모든 영역이 똑같다니까요. 총론 들어가면요. 총론에서 몇 가지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공부하시면 총론에서 몇 가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부동산 학이란 무엇인가? 부동산학은 부동산하고 뭐로 돼 있다? 학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뭐는 알아야 된다? 부동산이 뭔지는 알아야 된다. 부동산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이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힘듭니까? 기억납니까? 복합 개념이면 당연히 어때요? 법률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고 법률적이다 그러면 다시 협의의 부동산으로서 뭐 토지하고 정착물 이야기가 나온다. 맞나요? 광해의 부동산은 거기다 뭐까지 더해서 준부동산까지 더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고 경제적인 면에서는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이 나와주시고 기술적, 물리적인 면에서는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 나와주시고 근데 그 중에서 토지를 뭐해서 분류해서 토지를 일컫는 용어는 시도 때도 없이 나오니까 좀 잘 알아두셔야 되고 여기 정착물이라고 하는 거는 토지에 항구적이고 계속적으로 부착이 되어 있어야 그걸 뭐라고 쓰고 정착물이라고 쓰고 일시적이거나 임시적인 건 뭐라고 쓰고 동산이라고 쓰고 왜 정착물은 부동산 소속이니까 부동산 말고는 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이나 임시적인 거 뭐 예로 들었어요 제가? 주관식은 답을 안 하는 게 정답이죠. 가식, 임시로 심어놓은 수목이라든가 임차자 정착물이라든가 비닐하우스라든가 공중전화 부스라든가 심지어 판잣집도 동산으로 본다 부동산학에서는 이런 거 막 떠들었거든요. 예. 토지를 일컫는 용어 막 떠들었거든요. 부동산 학이 뭐냐고 물어보면 부동산학의 의의라든가 학문적 성격 정도 알아두시고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인지 연구 대상 알아두시고 어떻게 연구하는지 접근 방법 알아두시고 왜 연구하는지 그와 관련해서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이념 알아두시고 이런 거 부동산 학이란 말 할 때 열심히 했죠. 그리고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 이것도 열심히 했잖아요. 종합과학이고 응용과학이고 사회과학이고 규범과학이고 기억납니까? 기억하면 뭐예요? 문제는 어렵다고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모의고사 1번에서 뭘 물었어요? 그 1번에서는 그 1번에서 안 묻고 어디에서 물었어요? 13번에서 물었어요. 13번에서 뭐에 대해서? 부동산 학에 관한 설명 이렇게 물었잖아요. 13번에서 물었다고요. 그러니까 뭐 해두라는 거요? 그러니까 이게 총론은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해놓으라고요. 왜? 얘가 13번에 있을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돼 있는 걸 다 찾아서 해야 되니까 동그라미는 13번에서 있으니까 총론에 속하는 거니까 그 13번 부동산 학이 뭐냐고 물어볼 때 3번에 부동산학은 종합과학, 응용과학, 사회과학 잘 나가다가 순수과학이라 그랬잖아요. 응용과학인데 응용과학의 반대가 뭐라고 써놨어요? 순수과학이라고 책에다가 몇 페이지에 딱 써놨어요? 4페이지에 보니까 그렇게 굵은 글씨를 막 써놨나요? 순수과학 아니라는 거 알아달라고? 배울 때는 다 안다 그랬죠? 설마 이런 걸 틀렸겠어요? 싶은데 보면 많이 틀려요 이상하게. 그래서 적어도 이런 내용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13번에 3번이 틀렸고 틀린 거 찾는 거니까. 그리고 1번 문제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요게 사실 2번에 나와야 되는데 요 놈을 13번에 갖다 놓고 1번 문제가 부동산이 뭐냐고 물어본 거죠.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짱 나와요. 근데 4번에 보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건물, 명인 방법을 구비한 수목, 우물, 담장, 가식 중에 수목은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 중에 뭐가 틀렸어요? 가식 중에 수목은 어디에다 써놨어요? 동산이라고 몇 쪽에 써놨냐고요?
그래요. 9페이지에 있어요. 맨 위에 정착물이 아니라 뭐로 취급하는 거? 동산으로 취급하는 거 5째 줄에 써놨잖아요. 그게 보니까 뭐가 있어요? 가식 중에 수목 여기 있잖아요. 강의할 때도 당연히 했고.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 있었네. 그러면서 어때요? 혹시 틀렸으면 미안하다 그러고 어때요? 다시 여기 있네 하고 요것만 보는 게 아니고 뭘 다 보라는 거예요. 법률적 개념을 다 다시 읽어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정착물과 관련된 내용도 다 나오고 하니까 다른 내용하고 비교하면서. 그리고 2번은 당연히 뭐에 대해서 물었어요? 토지를 일컫는 뭐에 대해서? 용어들에 대한 정의는 잘 알고 있어야 된다. 맞나요? 예, 그래서 옳은 건데 1번은 뭐가 틀렸어요? 이행질환, 부동산의 용도적, 지역인, 택지적, 농지적, 임적,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지역에 토지를 말한다. 틀린 거 아시겠죠? 그건 뭐다? 후보지, 지역 상호간에는. 2번에서 우리 부지라는 용어 배웠죠? 뭐하고 비교하면서? 지목이 대인 토지하고 대지, 택지하고 부지 비교하면서 부지는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이기 때문에 건축할 수 있는 땅뿐만이 아니라 하천부지, 철도부지 이렇게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일컫는 포괄적 용어다. 그래서 2번 읽어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2번은 부지는. 그래서 맞는 거니까 답은 2번. 나머지 너리금 틀린 거 찾아보고. 그럼 세 번째 또 뭐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 학이 되려면 다른 학문과는 뭔가 달라야 된다.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부동산은 동산과 다르다는 어떤 거? 특성에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부동산의 특성도 매년 한 문제씩 꼭 나오니까 잘 알아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몇 번 문제에서 냈다는 거요? 3번 문제에서 뭐에 대해서? 부동산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를 냈다는 거요. 그러면 부동산의 특성에서 파생되는 특징 이런 거 열심히 배웠잖아요. 기억본에 지대, 지가가 발생하고 최유효용에 근거되는 거 뭐? 그 부증성이라 그랬잖아요. 희소하니까 내 땅 쓰려면 돈 내나? 지대이게 생기고 희소한 거니까 아무렇게 내용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된다? 귀한 거니까 최유효용 해야 된다. 니은문에 소모를 전제로 한 재생산인으로 사고방식 적용할 수가 없다. 뭐요? 비소모성, 다른 말로 영속성 이렇게.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시장 정보 수집이 어렵고 거래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왜? 개별성이 있으면 똑같은 게 없으니까 정보 탐색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비용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어때요? 나오면 적어도 확인해서 이제 요약집에서 부동산의 특성은 또 몇 쪽에 써놨으니까 자세하게 그 16쪽, 17쪽에 써놨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확인해 보시고 의미가 있나 없나 다시 점검하시고 이렇게 하시라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나가면요. 빠지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강사 입장에서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강사는 제가 볼 때는 빠지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씩 이렇게 점검해서 들어가고 체크하고 이러시면 이것만 그래요. 수요 공급 들어가도 똑같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1교시는 모의고사 이야기하다 끝났네. 에이. 자, 2교시부터 진도 나가겠습니다. 예.